회색곰 워브의 일생. 1910년경,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미개척지였던 미국의 서부지방. 그 중에서도 가장 외진 곳으로 알려져 있던 파이니 강의 상류에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워브가 태어났다. 은피털을 가진 어미곰은 4쌍둥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워브는 이들 중 맞이였다. 어미곰은 남의 일에는 일체 간섭을 삼가고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6월이 되자 어미곰은 새끼들을 데리고 파이니 강의 좁은 골짜기를 내려가 그레이블 강까지 갔다. 그리고 그곳에 흔히 있는 산딸기가 어떤 것인지, 어디에 열리는지를 새끼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어미곰은 항상 자기의 가문이 훌륭하다고 믿고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자식들이 그다지 크지도 않았고 총명한 편도 아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새끼가 4마리나 된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었다. 회색곰의 어미가 2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탐스러운 털에 쌓인 이 형제들은 어미의 보호 아래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다. 산에는 숲이 우거져 있고 골짜기에는 언제나 맑은 물이 흘렀으며 먹이는 가는 곳마다 풍부하게 있었다. 그들 형제는 마음대로 배불리 먹고 매일 즐겁게 보내며 무럭무럭 자랐다. 어미곰은 길을 다니다가 쓰러진 통나무나 평평한 돌들과 마주치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둥이로 제쳐놓았다. 그러면 새끼곰들은 돼지 새끼들처럼 모여들어 그 밑에 숨어있던 개미와 벌레를 핥아먹었다. 새끼곰들은 개미를 핥는 동안 엄마가 힘에 붙여 들어올리고 있던 바위돌을 떨어뜨려 버릴지 모른다는 걱정은 해본 적이 없었다. 다만 새끼곰들은 엄마가 통나무나 바위를 들어올리기만 하면 끼익끼익하고 작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마음 놓고 토실토실한 개미나 벌레들을 핥아먹었다. 새끼곰들은 산등성이에 있는 통나무나 바위 밑에 있는 붉은 개미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그러나 개울가에 산더미처럼 흙을 쌓아 집을 짓고 사는 살찌고 맛 좋은 큰 개미에 관해서는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새끼곰들은 큰 개미를 보자 달려들어 먼저 먹으려고 닥치는 대로 혀로 핥았다. 그런데 혀에 묻어오는 것은 개미보다 모래와 선인장 가시가 더 많았다. 보다 못한 어미곰이 새끼곰들에게 말했다. 자, 내가 핥아먹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어미곰은 개미 구멍을 커다란 발바닥으로 덮고 잠시 동안 기다렸다. 구멍이 막혀 화가 난 개미들이 곰의 발등으로 때를 지어 기어 올라왔다. 개미가 어느 만큼 달라붙자 어미곰은 구멍을 덮었던 발을 떼어 싹싹 핥아먹었다. 모래나 선인장 가시 같은 것이 입안으로 섞여 들어갈 리가 없었다. 새끼곰들은 곧 그 방법을 흉내내어 모두 앞발을 개미집 위에 올려놓았다. 개미집 구멍둘레에 곰발로 된 둥근 테두리가 생겼다. 새끼곰들은 삥 둘러앉아서 왼발과 오른발을 바꾸어가며 핥았다. 개미집이 텅 빌 때까지 새끼곰들은 서로 장난질을 치기도 하면서 그 짓을 계속했다. 개미는 무척 신맛이 있는 먹이여서 그것을 먹은 새끼곰들은 갈증이 났다. 이미 이러한 것을 잘 아는 어미곰은 새끼들을 데리고 시냇가로 갔다. 새끼곰들은 물을 실컷 마시고 발을 씻은 다음 이번에는 무릉덩이 쪽으로 갔다. 그 무릉덩이 속에서 잉어들이 놀고 있다는 사실을 어미곰이 이미 봐두었던 것이다. 웅덩이는 가뭄 때문에 물이 많이 줄어 있었다. 어미가 새끼들에게 소리쳤다. 자, 지금부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새끼곰들은 웅덩이 2개 모여 앉아서 어미곰이 어떻게 하는지 구경했다. 어미곰은 우선 물이 얕은 가장자리 쪽으로 들어가서 흙탕물을 일으켰다. 그리고 살금살금 걸어 나오더니 잉어가 모여있는 조금 깊은 곳에 첨벙 소리를 내며 갑자기 뛰어들었다. 깜짝 놀란 물고기들은 정신없이 도망쳐 얕은 흙탕물 속으로 몸을 감추었다. 어떤 물고기는 너무 빠르게 도망치다가 그만 흙탕물을 지나쳐 가장자리에 있는 모래 위까지 튀어나오기도 했다. 새끼곰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새끼곰들은 튀어나온 물고기와 어미가 흙탕물에서 잡아 던져주는 물고기들을 실컷 먹었다. 새끼들의 작은 배가 고무풍선처럼 동그랗게 부풀어 올랐다. 배불리 먹은 데다가 햇볕이 따가워서 새끼들은 졸리기 시작했다. 어미곰은 새끼들을 시원한 그늘로 데리고 갔다.
어미곰이 그늘에 몸을 눕히자 새끼곰들은 더워서 헐떡이며 어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어미의 가슴털 속에 반들반들한 코를 파묻고 잠들었다. 한두 시간쯤 자고 난 새끼곰들은 기지개를 켜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막내둥이만 아직 어미의 품에서 칭얼거리고 있을 뿐 다른 놈들은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놀기 시작했다. 맞이인 워브는 누워서 뒹굴기도 하고 근처의 나무 뿌리를 들추다가 그것이 잘 안 된다고 신경질을 부리며 나무 뿌리를 치기도 했다. 그 옆에서 까불거리는 둘째가 솜털을 채 벗지도 못한 셋째의 귀를 잡아당겼다. 이것을 신호로 하여 서로 붙잡고 엎치락 뒤치락 뒹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두 놈은 마침내 뚝 너머로 굴러내려갔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뚝 너머 개울 쪽에서 새끼곰의 비명이 들렸다. 겁에 질린 소리로 보아 무엇인가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생긴 게 분명했다. 어미곰은 벌떡 일어나더니 쏜살같이 뚝을 넘어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집채만한 황소 한 마리가 눈앞에 새끼곰을 향해 뿔을 세우고 벼락같이 달려들고 있었다. 셋째의 목숨은 폭풍 앞에 놓인 등잔불과 같았다. 그 순간 골짜기를 울리는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땅이 무너지는 듯한 진동을 일으키며 어미곰이 황소의 앞을 가로막았다. 부근 일대에서 이름을 떨친 바 있는 이 황소는 독특한 소리를 크게 한번 지르더니 커다란 뿔을 고추 세우고 앞발로 모래를 긁어 올리면서 어미곰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숨 한 번 쉴 동안에 먼저 손을 쓴 것은 어미곰이었다. 힘을 다해 내리치는 곰의 주먹에 머리통을 얻어맞은 황소가 잠시 주춤했다. 그 틈에 어미곰은 황소의 등에 잽싸게 올라타고 황소의 등떨미를 있는 힘을 다해 물어뜯었다. 화가 난 황소는 등에 타고 있는 어미곰을 떨어뜨리려고 이리저리 마구 뛰었다. 길길이 뛰던 황소가 빗달길을 달려 내려가자 위험을 느낀 어미곰은 얼른 황소의 등에서 뛰어내렸다. 황소는 너무 속력을 내어 달린 나머지 시냇물 속으로 굴러 떨어졌다. 간신히 시내를 헤엄쳐 건넌 황소는 곰에게 당한 것이 창피하고 슬퍼 소리내어 울면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피켓 대령은 이 일대에서 제일 큰 자기의 목장을 둘러보면서 어젯밤 꿈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달에는 재수가 좀 있을 거야. 그 초승달이 분명 피켓 봉우리의 위로 넘어갔으니까. 대령은 조금 걸어가다가 또 중얼거렸다. 지난달에는 초승달이 프랭크 봉우리 위로 넘어가 재수가 없었는데 후후 이번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 까닭에서인지 그 다음날 피켓 대령에게 행운이 찾아들었다. 워싱턴에서 날아온 이 행운의 소식은 목장 안에 간이 우체국을 설치하겠다는 대령의 요구에 대한 허가장이었다. 그것에는 새 우체국에 원하시는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정중한 부탁까지 곁들여 있었다. 대령은 새로 산 45구경 연발총을 메고 집을 나서면서 이번 달에는 운수 대통이고 말고 하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그는 방목하는 솥대를 둘러보려고 그레이블 강 쪽으로 말을 달렸다. 대령이 산모퉁이를 막 돌 즈음에 황소가 다른 짐승과 싸우는 듯한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그러나 대령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말을 몰았다. 대령이 벌판에 다다랐을 때 소들이 울부짖으며 앞발로 땅바닥을 긁어 먼지를 일으키고 있었다. 대령은 급히 말을 몰았다. 그 솥대의 한가운데에는 그들의 대장인 황소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었다. 황소는 등덜미가 표범에라도 물린 듯이 살이 찢겨 있고 머리통이 무참하게 깨져 있었다. 회색곰의 소행이다. 대령은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이고장 지리에 밝은 대령은 즉시 발자국을 눈으로 더듬어 황소가 쫓겨온 방향을 가늠한 다음 멀리까지 살필 수 있는 높은 두구로 급히 말을 몰았다. 차가운 그레이블 강을 건넌 대령은 뚝에 올라섰다. 대령은 빠른 동작으로 총을 뽑았다. 5마리의 회색곰을 발견했던 것이다. 숲속으로 도망쳐라. 사냥꾼이 달려오는 기색을 눈치챈 어미곰은 다급하게 소리치며 앞장서서 번개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탕! 하늘을 진동시키는 소리가 나는 순간 어미곰은 전신이 저려오는 심한 통증을 느꼈다. 탕!
털복숭이 막내 새끼 곰이 비명을 지르고 곤두박질하더니 움직이지 않았다. 어미곰은 분노와 증오심 때문에 산이 떠나갈 듯이 울부짖으며 사냥꾼을 향해 돌아섰다. 그러나 또 한 발의 총탄을 어깨에 맞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나머지 새끼곰들이 쓰러진 어미에게 달려들어 어쩔 줄 모르고 허둥거렸다. 탕탕, 2마리의 새끼곰이 겁부 쓰러졌다. 이제 혼자가 된 워브는 겁에 질려 어미와 동생들의 시체 주위를 서성거리다가 이윽고 결심이나 한 듯 숲속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다시 연이은 총소리가 그 뒤를 따랐다. 틀림없이 총알은 도망치는 새끼곰을 맞췄을 것이다. 그러나 워브의 모습은 그대로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 대령은 자기가 4마리의 곰을 단숨에 해치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새로 지은 가니 우체국의 이름을 포베어스라고 지었다. 그는 이 일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레이블 강변에서 총성이 났던 날 밤, 파이니 강 상류에 있는 앤더슨산 숲속을 어린 회색곰 한 마리가 걸어가고 있었다. 뒷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상처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엄마, 엄마. 새끼곰은 깊은 산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추위에 떨며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밤새도록 헤매었다. 어느 때쯤 되었을까 갑자기 이상한 동물 냄새가 나더니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다. 새끼곰은 기겁해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이윽고 키가 굉장히 크고 목과 다리가 긴 동물들이 나타났다. 이 동물은 언젠가 본 적이 있었다. 엄마와 함께 있다면 전혀 겁날 게 없겠지만 새끼곰은 두려움 때문에 나무 위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그 키가 큰 동물은 새끼곰이 올라가 있는 나무 가까이에서 풀을 뜯었다. 그리고 코를 흥흥거리며 저쪽으로 사라졌다. 산속의 찬 공기에 바들바들 떨며 나무 위에서 하룻밤을 지낸 워브는 아침 해가 뜰 무렵 나무에서 내려왔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항상 하던 대로 산딸기와 개미를 찾아 나섰다. 배고픔이 얼마쯤 가시자 워브는 파이니 강 쪽으로 가서 차가운 강물에 상처 입은 발을 담갔다. 워브는 그동안 살았던 숲속으로 다시 돌아가려다 발길을 돌렸다. 엄마와 동생들을 둔 채 도망쳐온 그곳을 가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워브는 아픈 다리를 쩔룩거리며 강기슭을 따라 어제 물고기를 잡았던 물웅덩이까지 갔다. 그곳에 아직도 먹다 남은 물고기의 찌꺼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워브는 그것을 주워 입속에 넣고 아작아작 깨물어 먹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이상하게도 소름이 오싹끼치도록 두려운 냄새가 근처에서 풍기고 있었다. 워브는 냄새를 쫓아 앞으로 나아갔다. 이윽고 워브는 잊을 수 없는 그 처참한 장소에 도착했다. 그 이상한 냄새는 더욱 심해졌다. 나무 그늘에 숨어서 엿보니 코요테 몇 마리가 서로 머리를 들이대고 무엇인가를 맛있게 뜯어먹고 있었다. 그들이 먹는 것이 무엇인지 워브는 알 수 없었다. 그곳에는 다만 먹다 남은 고기 덩어리들이 널려 있을 뿐이었다. 이상하게도 속을 뒤집어 놓고 몸소리치게 하는 그 공포의 냄새를 워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워브는 파이니 강을 바라볼 수 있는 숲을 향해 슬그머니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2번 다시 그곳에 가지 않았다. 워브는 한없이 엄마가 그리웠다. 어두운 밤이 되면 그 그리움은 더욱 간절해졌다. 워브는 절룩거리는 아픈 다리를 끌고 훌쩍훌쩍 눈물을 훔치면서 숲속을 하염없이 헤맸다. 그날 밤 워브는 어느 썩은 나무에 구멍을 찾아내어 그 속에 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부드러운 엄마의 앞가슴에 안기는 꿈이나마 꾸어보려고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잠을 청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워브는 저도 모르게 우울한 성격이 되고 말았다. 성격이 자리 잡힐 무렵에 불행한 사고를 당해 그렇게 우울한 성격이 된 것이다. 워브는 주위의 모두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파이니 강 상류의 깊은 숲속에 숨어 외롭게 살아갔다. 낮에 잠깐 나가 먹이를 슬그머니 찾아 먹고는 밤이 되면 쓸쓸히 썩은 나무 구멍 속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다. 워브가 나무 구멍으로 돌아와 보니 웬 낯선 놈이 그 구멍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침입자는 선인장 가시를 두른 듯한 고슴도치였다.
기력을 잃고 슬픔에 쌓인 워브는 그 기분 나쁜 침입자를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자기의 집을 빼앗겨 분했지만 결국 또 다른 집을 구하러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워브는 그레이블 강가에서 옛날에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나무 뿌리를 들추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속의 구멍에서 잿빛털의 줄무늬 꼬리를 가진 짐승이 튀어나와 앞니를 드러내고 덤벼들었다. 그것이 오솔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워브는 만만치 않은 무서운 짐승일 거라고 생각했다. 워브는 싸울 자신이 생기질 않았다. 다리도 아프고 기운도 없었기 때문이다. 워브는 다리를 절룩거리며 산마루를 넘을 때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그러나 거기에도 반갑지 않은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마리의 코요테가 워브를 발견하고 제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많은 코요테들이 몰려들었다. 기가 죽은 워브는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얼른 기어 올라갔다. 코요테들은 나무 위를 쳐다보며 요란스럽게 지저댔다. 그러나 나무 위에 있는 것이 회색곰의 새끼라는 것을 눈치챈 코요테들은 근처에 어미곰이라도 있는 줄로 생각했는지 금세 사라졌다. 워브는 나무에서 내려와 파이니강 상류로 돌아갔다. 그레이블 강 쪽에는 먹을 것이 많기는 하지만 적들이 많아 안전한 곳이 되지 못했다. 거기에 비하면 적들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들을 피해 기어오를 수 있는 나무가 울창한 파이니강 쪽이 훨씬 안전했다. 워브의 상처난 앞발은 끝내 전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아픔은 멎었으나 마음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아 절름거리며 걸어야 했다. 그리고 발 뒤꿈치도 자유롭지 못해서 다급할 때 나무로 뛰어오르거나 다름질을 하려면 힘이 들었다. 그 해에는 도토리와 밤이 풍년이었다. 익을 대로 익은 도토리와 밤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땅으로 툭툭 떨어졌다. 워브의 생활은 이제 전보다 얼마쯤 편하게 되었다. 건강도 점점 회복되고 힘도 날로 강해졌다. 그래서 숲속에서 마주치는 웬만한 짐승들은 워브에게 시비를 걸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간밤에 바람이 불어 떨어진 밤과 도토리를 워브가 맛있게 주워 먹고 있는데 커다란 흑곰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 워브는 이미 숲속에는 친구가 없다는 교훈을 새기고 있었다. 그는 가까운 소나무로 급히 올라갔다. 나무 근처까지 온 흑곰은 멈칫했다. 강적 회색곰의 냄새를 맡은 것이다. 그러나 나무 위에 있는 상대가 새끼곰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으르렁거리며 뒤쫓아 올라왔다. 그런데 몸집이 큰 이 흑곰은 몸집이 작고 가벼워서 나무 끝까지 올라가는 워브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제 몸무게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고 느낀 흑곰은 워브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마구 흔들기 시작했다. 캑! 허점을 찔린 워브는 허공을 가르고 땅바닥에 거꾸로 처박혔다. 반쯤 기절할 정도로 머리통을 부딪힌 워브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이곳에서 달아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워브는 절룩거리며 이를 악물고 달아났다. 나무에서 내려온 흑곰은 마음만 먹으면 단숨에 쫓아가 워브를 물어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흑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워브의 비명소리를 듣고 어미곰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워브는 그 풍성한 밤과 도토리가 있는 숲을 떠나 강을 따라 내려갔다. 계절이 이쯤 되면 그레이블 강 기슭에도 먹을 것이 많지 않았다. 산딸기는 벌써 없어졌고 물고기와 개미들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워브는 쓸쓸한 심정으로 정처 없이 헤매다가 마침내 메디치 호수 근처까지 내려갔다. 워브가 먹이를 찾으려고 쑥밭을 헤쳤을 때 난데없이 코요테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와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워브는 달아나려 했으나 코요테를 따돌리기에는 너무 늦고 말았다. 워브는 달려드는 코요테를 한 발로 과감하게 내리쳤다. 뜻하지 않은 역습에 깜짝 놀란 코요테는 꼬리를 사타구니 속으로 말아넣고 달아나 버렸다. 워브는 드디어 깨달았다. 그렇다. 싸워야 한다. 싸워서 이겨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메디치 호수 근처에도 먹을 것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워브는 가까운 산기슭에 있는 도토리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가기로 했다. 그곳으로 가는 도중 워브는 사람 한 명을 언뜻 보았다. 오, 저놈은 내가 통곡한 그날 보았던 인간이 아닌가. 워브는 순간 걷던 걸음을 멈추었다.
탕, 탕, 요란한 총소리가 났다. 워브의 머리 위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졌다. 그 무섭고 몸서리친 날의 냄새와 두려움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워브는 달렸다. 여태껏 그렇게 달려본 적이 없는 빠른 속도로 그곳에서 도망쳤다. 곧 작은 골짜기로 접어들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두 절벽 사이에 약간 벌어진 틈이 있었다. 워브는 그곳이 잠시 동안 몸을 숨기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판단했다. 워브는 그곳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동물이 그 바위 틈에서 어슬렁어슬렁 나타났다. 그것은 부근의 목장에 살고 있는 황소였다. 워브를 보자 황소는 뿔을 고추 세우고 콧김을 내뿜으며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었다. 워브는 급한 김에 옆에 있던 통나무 다리 위로 올라갔다. 그러나 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 새로운 위협이 앞을 가로막았다. 통나무 다리 건너편에 포악스런 삭괭이가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이다지도 적들이 많을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진 워브는 다리 밑에 게을러 뛰어내렸다. 그리고 물속을 헤엄쳐 개울을 건넌 다음 바위 투성이의 언덕을 기어올라서 도망쳤다. 메디치 계곡을 가로지른 워브는 옆에 있는 도토리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거기도 편한 곳은 못 되었다. 이곳을 자기들의 놀이터로 생각하는 다람쥐들이 곰의 새끼가 나타난 게 못마땅했던지 시끄러운 목소리로 저마다 떠들고 욕설을 퍼부었다. 밤과 도토리를 한참 거둬들이는 시기에 난데없는 새끼곰이 나타나자 자기들의 식량을 빼앗으러 온 것으로 알았던 것이다. 다람쥐들은 나뭇가지를 타고 워브의 머리 위를 지나다니며 갖은 욕설과 악담을 다 퍼부었다.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또 다른 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워브는 가슴을 죄었다. 워브는 나타나지도 않은 적을 미리 겁내어 밤이고 도토리고 하나도 얻지 못한 채 그 숲을 빠져나왔다. 워브는 산기슭을 타고 골짜기 쪽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나무가 듬성듬성하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 적이 될 만한 동물은 없을 것 같았다. 사냥들이 살고 있는 이 외딴 곳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워브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우울한 편이었던 워브의 성격은 수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차츰 거칠어져 갔다. 대체 무슨 까닭으로 세상은 이 불행한 신세의 워브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일까? 어째서 모두가 워브에게 덤벼들어 못살게 굴며 눈 위에 혹처럼 생각하는 것일까? 만일 이 워브에게 자기를 나무에서 떨어뜨린 흑곰을 해치울 만한 힘이 있었더라면 워브는 그 부근에 사는 모든 적들을 처치해버렸을 것이다. 저 심술궂은 삭갱이도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를 쏘아 죽이려던 인간도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그런대로 지낼만 했다. 그 해에는 근처에 나무 열매가 많이 열려 배를 곱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이웃 숲에 사는 그 시끄러운 다람쥐들의 식량 창고를 털어올 수 있어서 워브는 가끔씩 아주 만족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워브는 긴긴 밤의 추위가 점점 심해질 무렵이 되자 자기도 몰라보게 살이 찌고 기름기가 흐르는 매끈한 털을 갖게 되었다. 어느 날 강가에서 먹이를 찾고 있던 워브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주 구미가 당기는 냄새를 맡았다. 워브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냄새가 나는 곳으로 걸어갔다. 그 냄새는 물에 반쯤 잠긴 통나무에서 풍겨오고 있었다. 워브는 억제할 수 없는 호기심 때문에 통나무 밑으로 앞발을 들이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벼랑간 철커덕 소리가 나더니 워브의 앞발이 무엇인지 모를 놈에게 꽉 물렸다. 그것은 비버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강철 덫이었다. 워브는 깜짝 놀라서 뒤로 후다닥 물러섰다. 그 바람에 덫을 고정시켜 놓았던 말뚝이 뽑혀버렸다. 워브는 아픔을 못 이겨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그는 덫을 떼어버리려고 미친 듯이 날뛰다가 덫과 말뚝을 질질 끌며 숲속을 돌아다녔다. 그는 앞발목을 물고 있는 그 증오스러운 놈을 물끄러미 들여보다가 왈칵 물어뜯었다. 그러나 그 놈은 꼼짝도 하지 않고 계속 차갑게 발목을 물고 있었다. 물어뜯고 당겨보고 두드려보고 온갖 방법을 써보아도 그놈은 떨어질 줄 몰랐다. 지칠 대로 지친 워브는 가만히 앉아서 그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또 발작을 일으킨 듯 물어뜯고 당겨보고 두드려보고 했지만 덫은 여전히 앞발목을 물고 있었다. 워브는 할 수 없이 덫을 질질 끌며 보금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주저앉아 덫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대체 어떻게 생긴 놈이기에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질 줄 모르는 것일까? 워브는 고통과 두려움과 노여움이 뒤범벅되어 미칠 것 같았지만 이 새로 나타난 적을 알아내려고 다갈색의 조그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워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험해 보았다. 덫의 한쪽 끝을 발로 누르고 다른 한쪽을 입으로 물고 힘써 보았다. 그러자 아픔이 덜하는 듯했다. 워브는 덫을 누른 발에 힘을 꽉 주었다. 그랬더니 덫의 입이 쫙 벌어지며 물렸던 발이 쑥 빠져나왔다. 워브가 덫을 푼 것은 아주 우연한 일이었다. 워브는 덫이 열리는 까닭을 알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과정을 머릿속에 새겨두었다. 워브는 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되었다. 물가에는 무엇이든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조그만 적이 있다. 이놈은 근사한 냄새를 풍기며 가까이 가면 꽉 물고 늘어진다. 이놈은 딱딱해서 깨물어지지 않으며 한 끝을 꽉 누르면 입을 벌려 물었던 것을 놓아준다. 어느덧 큰 사슴들이 동족을 불러 모으려고 산마루에서 울어대는 계절이 되었다. 워브는 사슴의 울음소리를 밤새도록 듣기도 하고 뿌리 나뭇가지처럼 도단한 수사슴에게 바치지 않으려고 몇 번이나 나무 위로 도망치기도 했다. 또한 그 무렵이면 덫을 놓고 함정을 파는 사냥꾼들이 모여들며 기러기가 북쪽 하늘로 날아가기도 한다. 공기는 차갑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아름답던 풀도 시든 적막한 계절이 되는 것이다. 어느 날 숲속에 여태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몇 가지 냄새가 번지고 있었다. 워브는 콧구멍을 벌렁거리게 하는 냄새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가운데 하나를 따라가 보았다. 다다른 곳에는 작은 통나무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 근처에는 워브가 따라온 맛있는 냄새 외에 일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그 인간의 냄새도 섞여 있었다. 그 냄새가 약한 것으로 보아 지금 이곳에 인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워브는 조심스럽게 근처를 두루 살펴보았다. 고약한 인간의 냄새는 통나무 앞에만 묻어 있고 달콤한 냄새는 통나무 더미 뒤쪽에서 난다는 사실까지 알아챘다. 워브는 사방을 한 바퀴 둘러본 다음 통나무 더미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풀숲을 헤쳤다. 거기에는 군침이 돌도록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싱싱한 고깃덩이가 있었다. 그 고깃덩이를 덥석 물었다. 그 순간 밧줄 같은 것이 튕겨 올라가는가 싶더니 통나무 더미가 우당탕 소리를 내며 무너졌다. 워브는 고깃덩이를 문 채 잽싸게 몸을 날렸다. 미리 예상하고 충분히 조심했기 때문에 통나무를 피할 수 있었다. 워브는 또 한 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고약한 인간의 냄새가 풍기는 곳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추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워브는 웬일인지 자꾸 잠이 와서 견딜 수가 없었다. 서리가 많이 내린 날이면 하루 종일 잠을 잤다. 워브에게는 잠자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날씨가 좋을 때면 적당한 편바위 아래 잠잘 곳을 정하고 비바람 부는 날이면 바위 틈 굴 속에서 잤다. 이럭저럭 하는 동안에 계절은 완전히 겨울로 접어들었다. 바람이 서북 쪽에서 불어오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워브는 늙은 소나무 밑둥에 우묵하게 팬 구멍을 찾아 들어가 몸을 둥글게 도사리고 잠을 잤다. 구멍 밖에서는 거센 바람이 윙윙 나뭇가지를 흔들고 눈보라가 휘날려 온 천지를 흰빛으로 덮어버렸다. 소나무까지는 쌓인 눈의 무게 때문에 늘어져 마치 절이라도 하는 듯했다. 바람이 몰아치면 쌓인 눈을 털어내지만 새로운 눈이 또 쌓여 나뭇가지는 다시 숙여졌다. 바람에 날린 눈이 골짜기를 메워 낮은 곳들을 모두 평평하게 만들었다. 워브가 잠자고 있는 구멍 앞에도 자꾸 눈이 쌓여 이제 바깥 세상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다. 워브는 깨어날 줄 모르고 아주 오랫동안 깊은 잠에 빠졌다. 워브는 겨우내 잠을 잤다. 이윽고 봄이 되어 깊은 잠에서 깨어난 워브는 자신이 아주 긴 잠을 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키가 조금 자란 것 같기도 하고 살이 조금 빠진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몸엔 큰 이상이 있는 것 같진 않았다.
잠에서 깨어난 워브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구멍을 막고 있는 눈더미를 헤치고 나와 먹이를 구하러 나섰다. 물론 산딸기나 개미 따위는 찾아볼 수 없고 도토리나 밤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워브의 예민한 후각은 한 가지 냄새를 찾아냈다. 그 냄새를 따라가 보니 골짜기의 눈 위에 큰 사슴 한 마리가 얼어 죽어 있었다. 워브는 뜻밖의 이 진수성찬으로 몇 달 만에 배불리 식사를 했다. 그리고 남은 고기를 눈 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배가 고플 때마다 꺼내 먹었다. 그런데 산속에 다른 식량이 거의 없어 얼마 가지 않아 사슴고기가 바닥이 나버렸으므로 다시 굶주리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몸속에 있던 지방질도 겨울잠을 잔 후여서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느 날 워브는 이리들이 살고 있는 골짜기로 갔다. 양지 쪽마다 햇볕이 따스하게 비쳐들고 풀이 곳곳에 자라있어 갖가지 식량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워브는 줄였던 창자를 마음껏 채운 다음 발걸음을 옮겨 건너편 산림지대를 향해 내려갔다. 워브는 얼마 가지 않아 제 종족인 회색곰의 냄새를 맡았다. 그 냄새는 동떨어져 서 있는 아름드리 나무에서 강하게 풍겼다. 워브는 뒷발로 서서 그 나무 가죽의 냄새를 코로 맡아보았다. 그런데 워브의 코가 닿는 곳 위쪽에 회색곰의 털이 섞인 진흙이 묻어 있었다. 나무를 붙들고 등을 비벼댄 회색곰은 어지간히 큰 놈 같았다. 워브는 약간 불안해졌다. 한 번쯤 보고 싶었던 동족이지만 워브는 어쩐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너무도 많은 놈들에게 시달려 왔기 때문에 설사 동족이라 해도 순수하게 믿을 상황이 되지 않았다. 워브가 이런저런 생각에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 건너편 언덕에서 왔다 갔다 하는 큰 회색곰 한 마리가 보였다. 그 회색곰은 가끔 걸음을 멈추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파냈다. 이 지방에서 나는 야생 히아신스의 둥근 뿌리나 야생물을 캐고 있었던 것이다. 워브의 눈앞에 나타난 이 회색곰은 정말 엄청나게 큰 놈이었다. 워브는 그 큰 몸집에 새삼 놀랐고 본능적으로 저 회색곰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 워브는 급히 아름드리 나무에서 떠나 좀 더 안전하고 사방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곳을 찾다가 깎아세운 듯한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갔다. 큰 곰은 마침내 워브의 냄새를 알아챈 듯 묵직하게 소리를 지르고 나서 워브가 서 있던 아름드리 나무로 갔다. 그리고 벌떡 일어서더니 큰 발톱으로 나무 껍질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잃고 회색곰은 자기가 찾는 상대가 그 나무 위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잠시 동안 나무 밑동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더니 워브의 발자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높은 바위 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워브는 단숨에 산허리를 넘어 메디치강 골짜기를 향해 도망쳤다. 여름이 다가오자 워브는 털갈이를 시작했다. 살갗이 자꾸 가려워져서 진흙탕 속에서 뒹굴거나 커다란 나무에 등을 비벼댔다. 그럴 때마다 묵은 털이 빠져나가 기분이 아주 상쾌했다. 그래서 피부가 가려워지면 곳곳에 있는 큰 나무를 찾아가서 마치 키를 재듯이 뒷발로 서서 주둥이를 치켜들고 기대어 나무에 몸을 비벼댔다. 워브는 이제 몰라보게 성장했다. 그러나 나무에 기어오르는 일은 전처럼 날쌔게 할 수가 없었다. 다리통이 굵어져 힘이 세졌지만 새끼 시절처럼 발목이 부드럽지 못하고 발톱이 너무 길게 자라 나무에 오르는데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덧 여름도 가고 가을이 닥쳐왔다. 높은 산골짜기에는 먹이가 벌써 떨어져서 워브는 메디치강 하류로 탐색의 길을 나섰다. 어느 곳에 이르자 초가을의 산들바람을 타고 기가 막힌 냄새가 풍겨왔다. 냄새를 따라간 워브는 암송아지 시체와 마주쳤다. 시체에서 좀 떨어진 곳에는 몇 마리의 코요테가 무리를 지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워브의 눈에 비친 코요테는 지난날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 코요테가 아니었다. 아주 조그마한 대단치 않은 짐승에 불과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죽은 송아지 바로 옆에는 무리에서 떨어진 코요테 한 마리가 있었다. 이 코요테는 미친 듯이 날뛰었으나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빙빙 돌기만 했다. 워브는 지난날에 저렇게 작은 놈들에게 혼이 났다고 생각하니 공연히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몸을 날려 코요테들에게 덤벼들었다. 코요테들도 용감하게 대항했다.
워브는 힘센 앞발로 내리쳐 한 놈을 단번에 박살내고 갈비뼈를 아작아작 씹어버렸다. 뜨겁고 붉은 피가 워브의 이빨 사이로 기분 좋게 흘러들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코요테들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워브는 아직도 도망치지 못하고 송아지 시체 주위를 빙빙 돌며 날뛰는 코요테 쪽으로 다가갔다. 이때 세부치 냄새가 났다. 이 코요테는 송아지 시체를 미끼로 한 덫에 걸려 있었다. 워브는 잠시 이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으나 송아지 시체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시체의 앞발을 가져갔다. 그때였다. 철거덕하는 소리가 나면서 워브의 앞발이 덫에 걸렸다. 덫이 하나뿐일 거라는 워브의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다. 그러나 워브는 결코 당황하지 않았다. 지난날의 쓰라린 경험으로 얻은 교훈을 생각해냈기 때문이다. 워브는 덫의 양쪽 스프링에 뒷발을 올리고 힘을 주어서 꽉 눌렀다. 덫의 입이 쫙 벌어지고 앞발이 빠져나왔다. 워브는 암송아지 시체 주위에 인간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강물을 따라서 하류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무섭고도 고약한 인간의 냄새가 점점 심하게 풍겨왔다. 워브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리고 조용하고 안전한 자기의 영토인 높은 언덕의 숲으로 돌아갔다. 워브는 세상에 태어난 지 3번째의 여름을 맞이했다. 물론 그 뒤로도 더욱 자라겠지만 그는 이제 우람한 체격을 가진 곰으로 성장했다. 그의 털은 어미를 닮아 은빛을 띠었으나 흰색에 가까운 편이었다. 그래서 쇼션족 인디언들은 그를 워브라고 불렀는데 워브란 말은 인디언 말로 흰곰이라는 뜻이다. 인디언 스파워트는 이 일대에서 이름을 날리는 사냥꾼이었다. 어느 날 그는 메디치 계곡 위쪽에 있는 한 나무에서 곰이 등을 비벼댄 흔적을 발견했다. 스파워트는 자신이 잡으려고 벼르던 그 큰 회색 곰이 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즉시 회색 곰의 점령지인 듯한 근처의 골짜기를 모조리 뒤졌다. 며칠 동안을 찾아다닌 끝에 스파워트는 워브와 마주쳤다. 탕! 하늘을 찢는 듯한 총소리가 울렸다. 워브는 어깨 쪽지에 따끔한 통증을 느꼈다. 총알에 어깨를 맞은 것이다. 워브는 놀라움과 아픔 때문에 천둥치듯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어깨가 아파서 그 두려운 화약 냄새와 싸울 마음은 전혀 생기지 않았다. 다만 빨리 달아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워브는 골짜기를 기어오르고 언덕을 넘어 정신없이 달렸다. 제 집에 도착한 워브는 긴장이 풀려서인지 상처가 심하게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때때로 그는 아주 심한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대굴대굴 구르기도 했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는 참으로 신기했다. 워브는 누구한테서 배운 적도 없는 상처의 치료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상처를 차근차근 정성껏 핥은 다음 얼마 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리고 안마를 한 다음 먼지나 세균이 상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기의 털을 뽑아 상처에 붙였다. 이렇게 워브가 상처 치료에 정신을 팔고 있는 동안에도 사냥꾼의 추적은 계속되었다. 그 역겨운 인간의 냄새가 워브의 코를 찔렀다. 적이 다가왔음을 알아차린 워브는 조용히 일어나 다른 곳으로 몸을 피했다. 그런데 스파워트는 계속 뒤쫓아왔다. 워브는 또 다른 곳으로 달아났다.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이 몇 번씩 거듭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2번째 총탄이 워브의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워브는 불현듯 노여움이 끌어올랐다. 엄마를 잃은 날부터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인간, 세부치, 총과 화약의 그 매캐한 냄새. 그러나 정면으로 맞선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워브는 잘 알고 있었다. 워브는 통증을 참으며 산등성이의 바위 틈에 날쌔게 몸을 숨기고 다가오는 적을 기다렸다. 스파워트는 워브가 남긴 핏자국을 따라 총을 들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갔다. 근처에 워브가 있다는 것을 직감한 스파워트는 끈기 있게 천천히 바위 아래쪽으로 다가서며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려고 두리번거렸다. 워브는 냉정하게 쫓아오는 이 죽음의 사자 같은 스파워트를 눈아래 두고 치미는 분노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워브는 한 팔을 치켜들고 결정적인 기회를 노리며 숨을 죽였다. 이런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스파워트는 이놈이 어디 있는가 하고 열심히 두리번거리며 바위턱 바로 아래에까지 왔다.
기회는 왔다. 분노에 찬 워브는 바위라도 부술 듯이 억센 앞발로 내리쳤다. 악! 스파워트는 비명과 함께 머리가 박살나 벼랑으로 굴러떨어졌다. 워브는 짜릿한 승리의 쾌감을 맛보며 바위 틈에서 나왔다. 그리고 상쾌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워브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 이겨야 한다는 교훈을 또 한 번 되새겨야 했다.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언제나 같은 속도로 세월은 흘러간다. 어느덧 워브가 태어난 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워브는 점점 자라서 이제 태산과도 맞설 만한 굳센 회색곰이 되었다. 어떤 적이라도 우습게 여길 만큼 숲속의 강대한 왕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레이블 강가에 그 비극이 있었던 날 이후 그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다. 사랑하는 상대는 더욱 있을 턱이 없었다. 워브가 아내를 맞이했다는 소문은 아무도 듣지 못했다. 워브의 성격은 더욱 침울하고 거칠어졌다. 워브의 지나온 생활을 돌이켜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숲속의 짐승들은 워브가 철들 무렵부터 계속 위협하고 놀렸으며 때로는 덤벼들기까지 했던 것이다. 워브의 성격은 이놈들에게 시달리고 부대끼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어느 날 워브는 숲속 근처에서 풍겨오는 사슴고기 냄새를 맡았다. 워브는 냄새나는 곳을 향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갔다. 그곳에는 커다란 사슴의 시체가 쓰러져 있었다. 가장 맛있는 부분은 이미 어떤 놈이 뜯어먹었지만 물씬물씬 풍기는 냄새는 워브의 입맛을 돋구었다. 근처에는 사슴고기 냄새와 더불어 인간의 냄새도 어렴풋이 섞여 있었다. 그래도 워브는 맛있는 사슴고기에 눈이 어두워져 참을 수가 없었다. 눈앞의 먹이를 보고 잠시 동안 망설이던 워브는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밀어 고기 위에 살짝 얹었다. 순간 엄청나게 억세고 빠른 힘에 의해 왼쪽 앞발이 꽉 물렸다. 그것은 굉장히 큰 쇠덫이었다. 기겁한 워브는 힘을 다하여 그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다. 그러나 40파운드나 되는 큰 덫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쇠덫과 실랑이를 벌이던 워브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 쇠덫을 뒷다리로 껴안았다. 그리고 옛날의 경험을 되살려 양쪽 스프링 위에 뒷발을 올려놓고 온몸에 힘을 주어 꽉 눌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쇠덫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이번에야말로 임자를 만난 셈이었다. 워브는 할 수 없이 덫을 고정시킨 말뚝을 송두리째 뽑아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도중에 몇 번이고 덫을 벌려보려고 애썼지만 헛일이었다. 마침내 워브는 길 한가운데 아름드리 고목이 쓰러져 있는 지점에 이르렀다. 그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허리를 구부려 나무 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양발을 덫의 양쪽 스프링 위에 올려놓고 어깨로 고목을 떠받치는 자세를 취했다. 그러자 곰의 무게와 고목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덫이 벌어졌다. 워브는 덫에서 앞발을 빼내는 데 성공했다. 그는 또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얻은 자유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른 자유였다. 워브가 떠난 자리에는 붉은 피가 흥건히 괴어 있었다. 그것은 덫에 물린 워브의 발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이렇게 워브는 거듭해서 심한 상처를 입었다. 더구나 오른발에 상처를 입은 후에 소중히 여기던 왼발마저 다쳐서 워브는 당장 식량을 구하는 데에도 불편을 겪어야 했다. 오랜 시일이 지난 다음에야 상처는 겨우 아물었다. 그 다음부터 워브는 쇠붙이 냄새를 맡기만 해도 저 인간이란 동물을 두려워하듯이 커다란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쇠붙이와 인간, 워브에게 있어서 이것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젖이고 치가 떨리는 것이었다. 어느 날 워브는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자기 영토의 한 군데에 가보았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먼저 왔을 때에는 없던 조그만 통나무 집이 한 채 들어서 있었다. 이 통나무 집은 이 지방의 토지를 개척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임시 숙소로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워브는 그 사실을 알 턱이 없었다. 처음 보는 통나무 집이 궁금해진 워브는 그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통나무 집에서는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고약한 냄새가 풍겨나와 코를 찔렀다. 이것은 인간의 냄새다. 워브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골짜기를 울리는 총소리가 들렸다. 탕!
그와 동시에 워브는 한쪽 뒷발이 송곳에 찔린 듯한 아픔을 느꼈다. 워브는 획 돌아보았다. 총을 든 한 사나이의 모습이 보였다. 워브는 고함을 치며 덤벼들었다. 사나이는 통나무 집을 향해 달려갔다. 워브는 그 뒤를 바람처럼 쫓아갔다. 그날 밤 통나무 집으로 돌아온 동료 한 사람은 방 안을 온통 피로 물들이고 쓰러져 죽어 있는 친구를 발견했다. 쓰러진 사나이 옆에는 피에 얼룩진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그 종이에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의 모습을 보여주듯 부들부들 떨며 쓴 글씨로 사건의 전말이 적혀 있었다. 워브에게 습격당했다. 우물 옆에서 한 방 쏘았는데 그놈이 달려들었다.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으나 결국 그놈에게 붙들렸다. 그리고 이 꼴이 되었어. 아, 고통스러워 미치겠다. 잭.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공평한 결과였다. 잭은 곰의 영토를 침범했고 곰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다가 자기의 목숨을 빼앗긴 것이다. 그러나 잭의 친구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 잭의 친구 밀러는 워브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했다. 이튿날 준비를 갖춘 밀러는 곰의 발자국을 따라 골짜기에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며칠을 추격한 끝에 워브를 깊은 골짜기 속으로 몰아넣는 데 성공했다. 미끼가 뿌려지고 덕과 함정이 장치되었다. 밀러는 워브가 달아날 만한 곳에 몸을 숨기고 또 며칠을 기다렸다. 어느 날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바위덩어리가 마치 우박처럼 절벽 위에서 쏟아져 내렸다. 밀러는 영락없이 산사태가 난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어 쳐다보니 뜻밖에도 워브의 모습이 보였다. 워브는 개미 몇 마리를 잡으려고 집채만한 바위를 밀어젖히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날이었다. 그래서 밀러가 풍기는 인간의 냄새를 워브는 맡을 수가 없었다. 밀러는 나무떨기 속에서 몸을 숨기고 워브의 움직임을 살폈다. 자기를 노리는 인간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회색곰은 상처 입은 왼쪽 뒷발을 끊임없이 옮겨 디디면서 웅얼거리고 있었다. 그렇다. 지금이다. 이제야 기회가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밀러는 주의를 집중시키고 몸을 도사렸다. 밀러는 적당한 시기를 포착해서 휙 하고 휘파람을 불었다. 곰은 흠칫 놀라 귀를 쫑긋 세우고 동작을 멈추었다. 자, 바로 지금이다. 밀러는 정확하게 워브의 머리통을 겨냥하여 방아쇠를 당겼다. 그 순간 커다란 털복숭이 머리통이 움직였다. 총알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곰은 쓰러지지 않았다. 빗맞았던 것이다. 총이 지나간 작은 상처는 워브를 화나게 했다. 그런데 요란한 총소리에 뒤이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화약 연기가 워브에게 밀러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밀러의 위치를 확인한 워브는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예상 밖의 역습을 받은 밀러는 당황하여 총을 내던지고 달아났다. 워브는 꽁을 노리는 매처럼 밀러를 쫓아갔다. 그러나 밀러는 재빨리 워브의 손이 미치지 못할 만큼의 나무 위로 높이 올라가 있었다. 워브는 놓친 곳이 분해서 밀러가 올라간 나무의 아랫부분을 마구 핥히고 흔들었다. 꼬박 4시간 동안이나 이러한 짓을 계속하던 워브는 그만 지쳐버렸는지 하던 짓을 멈추고 숲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나무 위에서 워브를 지켜보던 밀러는 만일을 염려해서 1시간쯤 더 나무 위에 머물렀다가 내려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총을 찾아 들고 숙소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워브는 밀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영리했다. 워브는 숲속으로 사라지는 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몸을 숨기고 그 사나이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것을 꿈에도 모르는 밀러가 100m쯤 걸었을 때였다. 워브는 숨었던 곳에서 뛰쳐나와 밀러에게 덤벼들었다. 이리하여 조심성이 모자란 밀러는 워브를 죽이려다가 오히려 워브에게 당하고 말았다. 그 뒤 메디치강에 흐르는 워브의 점령 지역 안에 있는 그 통나무 집은 날짐승도 머무르지 않을 만큼 초라하게 썩어갔다. 메디치강 근처는 거의 워브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메디치강 상류에서 질이 좋은 금강맥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황금에 눈독을 들인 금강업자나 품팔이를 하려는 광부들이 떼를 지어 각지에서 모여들었다. 그들은 산등성이를 헤매고 비탈이나 골짜기 등을 이곳저곳 파헤치며 돌아다녔다. 그들의 대부분은 머리가 벗겨진 중늙은이들이었다.
그들은 먹을 것이나 사냥할 짐승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황금의 눈이 멀어 산속을 헤매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생활은 아무에게도 신세지는 일 없이 오직 혼자 상가들을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는 워브의 생활과 어딘지 모르게 비슷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나 그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산짐승의 생활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들이 처음으로 워브와 마주쳤을 때의 일이었다. 워브는 금세라도 덮칠 듯이 두 발과 독살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이것을 본 광부 하나가 곰에게 총을 겨누려 했다. 그러나 나이 지긋한 광부는 별로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이를 말리며 말했다. 내버려 두게. 아무 일 없을 테니. 워브는 그 순간 기세가 꺾이고 말았다. 어떤 연유에선지 워브는 알 수 없었지만 보통 때와는 다른 그 무엇을 느꼈다. 눈앞에 있는 사나이들에게서도 이미 맡아본 적이 있는 인간의 냄새와 새부치 냄새가 풍겨왔으나 그 고약하고 머리가 지끈지끈한 냄새는 아니었다. 워브는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쑥스러운 듯한 낮은 소리로 웅얼거리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해도 저물어 겨울잠에 들 무렵인 어느 날 워브는 도토리와 밤이 많은 숲에서 자기를 쫓아냈던 그 흑곰을 만났다. 그토록 무시무시하게 커 보였던 흑곰이 지금의 워브에게는 작고 초라하게 보였다. 단 한 방만 갈겨도 그레이블강 건너편으로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흑곰은 워브를 보자마자 헐레벌떡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워브는 흑곰이 올라간 나무 밑에 이르러 그 커다란 몸을 일으켜 세우고 생나무 껍질을 닥치는 대로 벗겨버렸다. 놀란 나무 위의 흑곰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비명을 질렀다. 보잘것없는 상대라고 느꼈는지 워브는 곧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발 닿는 대로 걸었다. 워브는 메디치강 언덕을 넘어 림룩 산기슭을 감도는 그레이블강 근처에 다다랐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파이니강 상류의 울창한 숲에 도착했다. 워브는 그리운 옛날을 생각하며 산딸기와 개미를 찾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파이니강을 따라 펼쳐진 이 넓은 대지는 워브의 옛 추억이 아로새겨져 있는 평화롭고 먹이가 풍부한 땅이었다. 식량은 상가들에 가득하고 맑게 흐르는 시냇물을 더럽히는 광부도 없으며 자기를 노리고 쫓아다니는 사냥꾼도 볼 수 없었다. 게다가 워브가 싫어하는 모기나 파리도 없고 우거진 숲 군데군데에 햇빛이 들어 일광욕하기에 좋은 곳도 많았다.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낙원임에 틀림없었다. 워브는 이 고장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즐거워 가끔 그 큰 몸짓으로 땅 위를 구르기도 하고 커다란 나무를 붙잡고 씨름하는 신용을 하기도 했다. 워브를 즐겁게 해주는 일 중에 하나는 여기저기 바위 아래에 파놓은 다람쥐의 식량 창고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흑곰의 약탈을 막기 위해 다람쥐들이 식량 창고를 나무 구멍에서 바위 아래로 옮겨놓은 듯 했는데 워브는 시간만 있으면 이 식량 창고를 거리낌 없이 깨끗이 털어먹곤 했다. 이렇게 워브는 매일을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쇼션산의 험준한 봉우리들 사이를 두루 돌아다니며 자기의 영토를 넓혀갔다. 때때로 흑곰의 영토에 들어가게 되면 구역을 표시하는 고목을 꺾어버리거나 새갈퀴 같은 발톱으로 더 높은 곳의 나무 껍질을 벗겨내어 자기의 영토임을 표시했다. 친이자는 엄벌에 처함. 워브는 지나가는 길목마다 나무에 이러한 표시를 반드시 해놓았다. 그런데 워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자기의 점령구역을 넓히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상가들에는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생활하기에 적당한 곳이 있는 것이다. 워브는 누구에게 특별히 배우지는 않았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거의 습관적으로 계절에 따라 지역을 바꾸어가며 생활했다. 이른 봄이면 아무래도 소와 사슴들이 살고 있는 목장지대가 좋았다. 추운 겨울이면 종종 얼어 죽은 그들의 시체로 맛있는 요리를 해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초여름이면 히아신스나 천남성이 무성하게 자라는 따뜻한 산허리가 살기에 좋으며 늦여름이면 개미와 산딸기를 찾아내기 쉬운 강가가 적당했다. 그리고 가을철이 되면 나뭇가지마다 열매가 여무는 밭나무나 도토리나무가 많은 숲속이 가장 좋았다.
워브는 이런 식으로 작년이나 금년이나 계절에 따라 사는 고장을 바꾸어가며 계속해서 점령 지역을 늘려갔다. 얼마 전까지 이 지방 일대의 지배자였던 흑곰들도 지금은 모두 워브에 의해 쫓겨났다. 언젠가 워브를 도토리나무 숲에서 쫓아냈던 덩치 큰 흑곰도 이미 처치해버렸다. 쫓겨난 것은 흑곰 족속뿐이 아니었다. 워브의 점령 지역에 들어있는 메디치강 중류쯤에 목장을 만들려고 들어왔던 몇 사람의 인간들이 있었다. 그들은 워브에게 캠프를 파괴당하고 말도 잃고 맨손으로 이 고장을 떠나야만 했다. 이리하여 워브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왕이 되었고 프랭크 봉우리에서 쇼션 산꼭대기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하는 영주가 되었다. 그야말로 워브는 산림지대의 독재자가 된 것이다. 그의 행동이 곧 법이요, 그의 명령이 곧 법이었다. 어느 누가 워브에게 도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워브가 고독한 존재라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오직 자기 혼자 산속을 돌아다니며 바위를 굴러보거나 커다란 생나무를 마치 성냥개비 부러뜨리듯 꺾어버리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특별한 일 없이 그렇게 고독과 더불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어린 시절에는 만나는 놈마다 워브에게 시비를 걸고 대들었으나 이제는 근처의 모든 짐승들에게 워브의 이름이 알려져 워브가 지나가기만 해도 두려움에 떨었다. 대항하는 적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만 가깝게 지내는 벗이 하나도 없는 형편이어서 워브의 생활은 더할 나위 없는 고독과 적막뿐이었다. 고독이 독재를 낳고 그 독재가 다시 고독을 불러들였다고나 할까. 워브의 폭력은 가차없이 숲속의 동물들에게 가해졌다. 워브를 도토리나무 숲에서 쫓아낸 흑곰의 동족으로서 워브에게 목숨을 빼앗긴 놈이 한둘이 아니었다. 날쌔고 교활한 삭갱이는 워브를 보면 나무 위로 도망쳤지만 올라간 나무가 아주 크지 않으면 뿌리채 뽑혀져 워브에게 번번이 죽임을 당했다. 또 거센 뿔을 자랑스럽게 휘두르며 달려들던 들소들도 워브를 보면 슬그머니 길을 피해 달아나곤 했다. 가끔 젊고 거대한 황소를 만나게 되면 워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특이한 감정이 솟아나 마음껏 앞발을 휘둘렀다. 어린 시절에 당했던 것에 대한 분풀이라고나 할까. 이 살림 속의 독재자는 이렇게 친구도 아내도 없이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만한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한 채 폭력만을 휘두르며 혼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은 어떤 적이라도 물리칠 수 있는 그 막강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뿐이었다. 후각이 발달한 동물들은 그 물체가 생물체이든 아니든 그 물체의 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들에게서 풍겨나오는 냄새를 구별할 줄 안다. 워브도 후각으로 대상을 식별해냈고 더구나 그 냄새들이 가진 뜻까지도 알고 있었다. 말하자면 워브에게 있어서 냄새는 모든 사물이 제 스스로 소리쳐 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산딸기의 열매 등 그 모두가 조용하고 상냥한 속삭임으로 워브에게 말했다. 워브야, 나야, 나란 말이야. 밤나무도 도토리나무도 서로 소리를 맞추어 잎을 팔랑거리며 이야기했다. 개울 속에서 뛰노는 물고기, 잔디밭에 돋아난 송이버섯 등 산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풍기는 냄새가 워브의 벌렁거리는 콧구멍으로 스며들었다. 워브는 코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많은 속삭임 가운데 어떤 것에는 마음이 끌리기도 하고 어떤 것에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며 또 어떤 것은 아랑곳하지도 않았다. 밤낮 없이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워브의 커다란 코는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지식을 알려주었다. 한창 때는 두려움을 모르던 워브도 요새는 어쩐지 체력이 눈에 띄게 약해져 갔다. 그토록 혈기왕성하던 청년 시절이 지나간 것이다. 지난날 총탄에 맞은 발 뒤꿈치의 상처가 다시 쑤시기 시작했다. 차가운 겨울밤이나 음산한 날씨가 길게 계속될 때면 상처를 입었던 다리가 결려서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기도 했다. 어느 날 파이니 골짜기 한기퉁이에 서 있던 워브는 여태 맡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서풍을 타고 풍겨오고 있었다. 그 냄새의 주인은 알 길이 없었으나 어쩐지 그 냄새는 이리로 와 하고 워브를 부르는 것 같았다. 또한 워브의 마음속에서도 그렇다, 가야 한다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워브는 저도 모르게 냄새에 이끌려 어슬렁어슬렁 산길을 걷기 시작했다. 서쪽으로 갈수록 냄새는 더욱 짙어졌다. 얼마를 더 간 워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와본 일이 없는 모래 언덕에 다다랐다. 발 아래를 굽어보니 하나의 웅덩이가 보였다. 그곳에는 우유빛이 희뿌연 물이 출렁이고 냄새와 함께 자욱한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부근은 워브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워브는 벼랑간 크게 한번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천둥처럼 하늘을 진동시키고 골짜기를 흔들었다. 워브는 곧 물안개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물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물은 조용히 맴돌듯 움직이고 있었다. 워브는 아픈 발을 물속에 담가 보았다. 물은 뜻밖의 따뜻하여 피부에 상쾌한 느낌을 주었다. 워브는 다른 한 발도 물속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몸을 담갔다. 이것은 보통 샘물이 아니었다. 거의 뜨겁다고 할 정도로 더운 이 물은 분명 유황천이었다. 이 로키 산맥에는 유황천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워브가 발견한 것이다. 워브는 이 진기하고도 기분 좋은 샘 속에 1시간쯤 조용히 몸을 담그고 있었다. 거의 초록빛에 가까운 샘물은 창자 속까지 스며드는 듯 그의 몸을 더운 기운으로 감싸주었다. 이윽고 샘물에서 몸을 일으킨 워브는 몸이 거뜬해진 것을 느꼈다. 샘에서 올라온 워브는 몸통을 흔들어 몸에 붙어있는 물을 털어냈다. 다음은 햇볕에 뜨거워진 평평한 바위 위로 올라가서 젖은 몸을 말릴 차례였다. 그러나 워브는 샘터 옆에 숲으로 가서 그중 제일 큰 나무에 기대어 무엇인가 부지런히 핥히는 동작을 취했다. 이윽고 그 나무에는 워브의 냄새가 풍기는 진흙과 털이 붙여졌다. 그것은 이곳을 찾아오는 어떤 동물이라도 즉시 알아볼 수 있는 글자 없는 경고판 같은 것이었다. 워브의 목욕탕이다. 접근하지 마라. 이 일을 마친 다음에야 워브는 평평한 바위 위로 올라가 젖은 몸을 햇볕에 말렸다. 워브는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물론 워브는 자신이 류머티즘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었지만 이 묘한 냄새가 나는 샘물에 몸을 담그면 아픈 몸이 낫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 워브는 몸이 아프면 어느 때나 이 샘에 와서 유황천에 몸을 담그곤 했다. 아, 자연이 베푸신 혜택이여. 몇 해가 또 지나갔다. 워브의 몸도 나이를 먹으면 늙어간다는 자연의 이치를 거역할 수 없었던지 털이 더욱 휘어지고 성격이 괴팍해져 건드리기만 해도 화를 내는 위험스러운 곰으로 변했다. 이즈음 워브가 다스리는 영토는 참으로 광대해져 있었다. 워브는 봄이 되면 그 영토 안을 사사치 돌아다니며 한겨울 동안 폭풍에 쓰러지고 눈보라에 파묻힌 영토 표지를 새로 만들었다. 이 계절에는 부족한 식량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이곳저곳을 두루 돌아다녀야 했다. 그리고 겨울잠을 자고 난 후여서 근질거리는 살갗 때문에 눈이 녹은 물속에서 뒹굴기도 하고 근처의 나무에다 비벼대기도 했다. 이러한 워브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영토 표지를 세우며 다니는 셈이 되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워브의 소나기에 있던 이 영토에도 마침내 인간들이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파이니강 하류에 파랜 목장이 생기고 목장에는 카우보이들이 나타났다. 카우보이들은 워브를 해치려는 기색을 별로 보이지 않았으나 목장 주인은 모든 사냥꾼이 누구나 가진 습성대로 워브에게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미 피켓 대령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워브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다. 그 후 계속 워브를 관찰하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는 워브의 영토가 남쪽으로는 위킨즈 고지까지, 북쪽으로는 유황 온천까지, 그리고 메디치 강에서부터 쇼션 산맥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워브는 곰덫에 대해 지식이 풍부하여 덫을 피해 다니거나 덫에 놓은 미끼만 슬쩍 빼간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그리고 해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어디론가 사라져 점령지에서 자취를 감춘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이곳 옐로스톤 강 상류의 드넓은 원시림 지대는 몇 해 전부터 그 당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일종의 자연공원인 셈이었다. 이 넓은 구역 안에는 시인이 꿈속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유토피아와 같은 세계가 실제로 펼쳐져 있었다. 어느 누구라도 짐승들을 해치거나 놀라게 하는 것을 금지했고
나무 한 그루에서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신이 창조한 모든 사물을 상하게 하는 일을 금지했던 것이다. 강 역시 마찬가지여서 물레방아나 사금을 걸러내는 기계 따위의 설치를 금지해서 흐르는 물이 더럽혀지지 않게 했다. 이것은 백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원시적인 서부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복이었다. 야생동물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았다. 그들은 이 신성한 구역 안에서는 다른 곳에서 하던 행동과는 아주 다르게 행동했다. 그들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아도 별로 피하려 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거나 공격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다시 말해서 야생동물들은 스스로 평화를 찾아 살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진실로 평화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며 행복한 것이었다. 그래서 근처의 산이나 들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고 지금 이 구역 안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많은 동물들이 어울려 살며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이 공원 안에는 온천 호텔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호텔 부근에서는 곰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 까닭은 호텔의 주방장이 날마다 음식 찌꺼기를 버리는 빈터가 호텔에서 600m쯤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빈터는 곰들에게 있어 하나의 조그마한 연회장이 되었다. 이러한 연회장이 있다는 소문이 곰들 사이에 퍼졌고 그래서 해마다 이 연회에 참석하는 곰의 수요는 자꾸 늘어났다. 요즘에 와서는 한꺼번에 10마리 이상의 곰들이 모여 시끌시끌하게 떠들며 식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여러 종류의 곰들, 즉 흑곰, 흑색곰, 계피곰, 회색곰, 곱사등이 곰 등이 큰 놈 작은 놈 할 것 없이 섞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 곰들은 가끔 티격태격하지만 사이좋게 지내는 편이었으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엉뚱한 생각을 가진 놈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곰들은 호텔이 장사를 하는 한 계절 동안 서로서로 즐겁게 지냈다. 그러나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한꺼번에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들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파렌 목장의 주인이 이 호텔을 찾아왔다. 목장 주인이 꼭 한번 보아야겠다고 벼르던 곰들의 잔치를 마침내 직접 보게 되었다. 목장 주인이 그곳에 갔을 때는 몇 마리의 흑곰이 음식을 서로 많이 먹으려고 사납게 소리 지르며 다투고 있는 참이었다. 그때 석양에 붉게 물든 숲속으로부터 한 마리의 커다란 회색곰이 나타났다. 이를 본 연회장의 흑곰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비켜났다. 저놈입니다. 안내원이 설명했다. 이 공원 안에서 제일 큰 놈이지요. 하지만 아주 온순해서 걱정할 건 없습니다. 만약 거친 놈이었다면 이 호텔을 박살냈을 겁니다. 와, 대단하구나. 목장 주인은 가까이 온 집채만한 회색곰을 보고 그 크기에 우선 놀랐다. 곰이 움직이면 마치 건초더미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회색곰을 바라보던 목장 주인은 이윽고 또 한 번 놀라 고함치듯이 말했다. 아, 저놈은 메디치 계곡의 워브가 아닌가. 맞아. 내 눈에 이상이 없는 한 저놈은 틀림없는 워브다. 설마 그럴 리가. 안내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저놈은 다른 놈들과 마찬가지로 여름에만 이곳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서 왔다니 저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아, 그렇지. 이제 알겠어. 목장 주인은 뭔가 알아낸 듯이 머리를 끄덕였다. 그리고 안내인에게 천천히 말했다. 오브란 놈은 여름이면 그 메디치 계곡에서 사라지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군. 자, 저것 보게. 뒷발을 약간 절지. 그리고 왼쪽 앞발의 발톱이 하나 모자라지. 어떤가? 그래도 자네는 저놈이 워브가 아니라고 할 텐가? 그 먼 곳에서 찾아오는 것을 보면 대단한 놈임에 틀림이 없어. 그런데 이 회색곰 워브는 살림 속의 독재자답지 않게 이곳 호텔에서는 지극히 온순하고 모범적인 곰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런데 워브도 이 공원에 갓 들어왔을 때는 시골 닭이 서울에 온 것처럼 무엇이든 처음 보고 처음 당하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공원 안에서의 규칙 같은 것을 하나도 몰라 본의 아니게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워브가 이 공원에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워브는 쏘다니는 습성을 버리지 못해 공원에 들어와서도 호텔 근처를 기분 내키는 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문득 호텔 현관으로 들어섰다.
집채만한 몸짓을 기우뚱거리며 거침없이 어슬렁어슬렁 들어서자 깜짝 놀란 것은 호텔 안의 손님들이었다. 넓은 홀 안에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제각기 앞다투어 달아났다. 그래도 워브는 아랑곳하지 않고 홀 안으로 들어서더니 프론트 쪽으로 다가갔다. 졸지에 들이닥친 곰 때문에 혼비백산한 호텔 직원은 굴러 떨어지듯 프론트 책상을 넘어 전화실로 뛰어들었다. 전화실로 들어간 직원은 숨을 헐떡거리며 공원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호텔 안에 회색곰이 나타났어요. 총을 사용해도 되나요? 총을 쏘아서는 안 돼요. 소방호스를 사용하시오. 감독관은 단호하게 말했다. 호텔 직원은 즉시 소방호스를 끌어내어 워브를 향해 물을 마구 뿜었다. 갑자기 물벼락을 맞고 기겁을 한 워브는 와당퉁탕 소리를 내며 부엌을 지나 뒷문으로 도망쳤다. 난데없는 물벼락에 경을 치기는 했으나 부엌을 지날 때 고기 한 덩이를 슬쩍 가져왔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는 않았다. 어쨌든 이 사건은 워브가 시골뜨기임을 증명한 셈이 되었다. 워브가 연출한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흑곰을 내쫓은 사건으로 그때 이 공원에는 악명을 떨치던 커다란 흑곰이 있었다. 이 흑곰에게는 체격이 작고 건방진 새끼곰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래도 어미곰은 제 자식을 자랑거리로 삼았다. 게다가 제 새끼에 대한 일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눈에 불을 켜고 아무한테나 달려들었기 때문에 다른 동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었다. 어느 날 이 흑곰이 워브에게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어왔다. 그렇지 않아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워브는 그 자리에서 놈의 버릇을 고쳐주기로 작정했다. 이놈! 크게 호령을 하고 육중한 앞발을 치켜들어 흑곰을 향해 한 대 내리쳤다. 흑곰은 단 한 방에 저만큼 나가 떨어졌다. 워브는 내친김에 평화와 질서를 깨뜨리는 이 고약한 놈을 박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벼락같이 덤벼들었다. 그러나 흑곰의 운명이 다하지 않았는지 그놈은 워브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나무 위로 달아났다. 그리하여 이 공원의 짐승들은 다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워브의 점령지역 근처에 있는 버틀랜드 산맥과 피터루트 산맥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회색곰들이 살고 있었다. 버틀랜드 산맥에 사는 회색곰들은 지혜가 모자라고 미련했다. 그들은 사냥꾼을 보면 당당하게 정면으로 대들기를 잘해 얼마 안 가서 전멸해버렸다. 그러나 피터루트의 회색곰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러치백이라고 부르는 교활한 종족으로서 함정이나 덫에 관한 것이라면 유명한 사냥꾼 몇 명을 합친 것보다 잘하는 정도였다. 또한 식물이나 곤충에 관해서도 식물학자나 곤충학자 뺨칠 정도로 잘 알아서 어디에 가더라도 굶는 일이 없는 생활력이 강한 놈들이었다. 러치백은 하나의 원칙을 정해놓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일이든 한번 정하면 재빨리 그리고 철저하게 끝장을 낸다는 것이었다. 러치백은 사냥꾼과 마주치면 재빨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놓든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냥꾼에게 덤벼들어 끝장을 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즉시 선택해서 행동에 옮겼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러치백을 조심하게 되었고 러치백은 피터루트 지방에 많은 사냥꾼들이 들어왔으나 종족을 번식시키며 훌륭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나날이 그 수가 늘어난 러치백들은 마침내 피터루트 산을 꽉 채우게 되어 그중 약한 놈은 다른 고장으로 떠나야만 하기에 이르렀다. 피터루트 산에서 밀려난 한 마리의 러치백이 샤먼강의 산까지 가서 그곳을 둘러보았는데 그는 곧 그곳이 형편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발길을 돌려 스네이크 강의 평원지대를 가로지르고 또 잭슨 계곡을 지나 그레이블 강 상류에 다다랐다. 러치백은 보지도 못했던 풍부하고 다양한 먹이들을 맛보며 며칠을 그곳에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무에 새겨진 영토 표시를 발견했다. 침입자는 엄벌에 처함. 러치백은 그 표지의 의미를 금세 알아차렸다. 그는 그 나무에 기대어 일어서 보았다. 대단한 거구를 가진 녀석이군. 어부가 긁어놓은 표지는 그의 손이 미치는 곳보다 훨씬 위에 있었다. 아마 보통 곰이라면 기겁해서 불이 나게 달아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곱사등이 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엄청난 놈만 피할 수 있다면 이 풍요로운 곳에서 편히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러치백은 신중히 경계하며 산속의 풍부한 열매를 마음껏 먹었다. 어느 날 러치백은 영토 표시가 된 어느 나무 근처를 지나다가 썩은 나무 토막을 발견했다.
고향인 피토루트 산속에서는 이러한 나무 토막 밑에 흔히 쥐의 집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 러치백은 나무 토막을 밀어 쓰러뜨렸다. 쓰러진 나무 토막은 대굴대굴 굴러 용도 표시가 된 나무 밑까지 내려갔다.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러치백의 머릿속에는 어떤 새로운 생각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잠시 동안 무엇을 곰곰이 생각하던 러치백은 나무 토막에 올라서서 표지가 있는 나무에 등을 마구 문질렀다. 그리고 워브가 새겨둔 표지보다 훨씬 더 위에 워브가 한 그대로 진흙을 바르고 발톱을 깊숙이 긁어 표지를 해놓았다. 이 고장을 점령하고 있는 놈은 보아라. 내가 너에게 도준장을 내니 싸우고 싶으면 당장 나와라. 러치백의 발톱 자국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이윽고 워브가 자기 점령 지역에 침입해 들어온 놈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침입자에 대한 노여움과 우라가 치밀어 워브는 몸을 떨었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킬로미터나 그 발자국을 쫓아갔는데도 끝내 발자국의 주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러치백은 워브의 표지나무를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지난번과 똑같이 한층 더 높은 곳에 도전장을 만들었다. 워브는 자기의 표지를 무시하고 새로운 표지를 해놓으며 돌아다니는 이 무법의 친위자를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괴물 같은 놈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남에게 굽힐 줄 모르는 성격을 타고난 워브는 그런 것쯤으로 겁을 집어먹을 곰이 아니었다. 그놈이 어떤 놈이든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마음먹은 워브는 점령구역을 샅샅이 찾아다녔다. 발자국은 어디에나 있었다. 또한 허리를 펴고 아무리 발돋움을 해도 닿지 않는 저 당당한 도전장도 이르는 곳마다 보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림자조차 찾을 길이 없었다. 적이 이 근처에 있는 것은 확실한데. 요사이 시력이 두드러지게 약해진 워브는 서글프게도 가까이 있는 적도 발견해낼 수 없었다. 그리고 점차 늙어가면서 이빨과 발톱이 쇠약해지고 힘도 줄었으며 다리를 놀리는 것도 젊었을 때와 같지 않았다. 워브는 초조했다. 잠시라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불안이 엄청난 적군과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워브는 점점 불안해져 갔다. 불안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점점 커져갔다. 러치백은 항상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불안하기는 워브와 마찬가지였다. 워브의 불안은 싸움에 질지도 모른다는 데 있었고 러치백의 불안은 상대와 마주치기만 하면 자기가 질 것이 뻔하다는 데 있었다. 러치백과 워브가 마주치는 날이 제 목숨이 다하는 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러치백의 생활은 오직 달아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해가 뜨나 지나 숨어야 했고 또 경계를 철저히 해야 했다. 바람이 스치듯 불기만 해도 적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가 그토록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숨어 다녔는데도 아슬아슬한 경우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언젠가는 막다른 길로 쫓겨가서 오도 가도 못할 지경에 빠진 적이 있었고 또 언젠가는 워브의 커다란 몸집이 들어갈 수 없는 절벽 사이로 간신히 도망친 적도 있었다. 똑똑한 머리를 가진 러치백이어서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도망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썼다. 러치백은 이렇게 적의 점령 지역 안에서 숨바꼭질을 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장을 써붙이는 일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러치백은 워브의 목욕탕인 유황천 근처에 이르렀다. 물론 러치백은 그 샘물이 어떠한 것인지 알 턱이 없었으나 근처에서 적의 발자국과 표지나무를 발견했다. 그는 이제 거의 습관이 되다시피 한 도전장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워브의 표지가 있는 나무 옆에 큰 나무가 있었다. 러치백은 그 나무 위로 올라가 나무를 붙잡고 워브의 표지보다 1m나 더 높은 곳에 뚜렷하게 표지를 바로 새겼다. 바로 그때 근처의 숲속에서 동물의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움직임 소리가 점점 다가오더니 이윽고 바람이 냄새를 실어왔다. 워브였다. 러치백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바위 뒤쪽 숲속으로 달아났다. 유황천에 도착한 워브는 그곳에 점점이 남아있는 조그마한 곰의 발자국을 보았다. 눈은 보이는 사실 그대로를 워브에게 가르쳐 주었고 워브가 가장 신용하는 코가 그를 향해 속삭였다.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표지나무에 도전장을 붙이고 다니는 침입자의 발자국이란 말이다. 워브는 그 발자국이 너무 작은 게 의심스러워 근처의 표지나무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 나무에는 자기가 새겨놓은 표지보다 훨씬 위쪽에 도전장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때 워브의 코가 저기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냄새가 알려주는 저기 있음직한 곳은 워브가 있는 곳에서 그리 먼 곳이 아니었다. 그 순간 워브가 적을 향해 번개같이 달려들었을 거라고 생각되겠지만 워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달려들기는커녕 상대를 등 뒤로 하고 슬금슬금 달아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워브는 적과 싸우기를 포기한 것이다. 워브가 이 왕국을 통치하기 시작한 이래 그러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임에 틀림이 없었다. 워브는 이미 늙어 있었다. 눈은 전기를 잃어 잘 보이지 않았고 옛날의 상처는 작고 아파왔으며 몸 전체가 무겁기만 하여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유야 어떻든 지금의 워브에게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기운과 박력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워브는 적과 싸우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것은 워브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의 갈림길이 되었다. 만약 워브가 용기를 내어 침입자를 뒤쫓았더라면 아마 50m도 안 가서 그놈을 붙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그때 러치백은 발이 땅바닥에 붙어버린 듯 숲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다. 그놈을 붙잡았더라면 워브는 지난날의 힘과 용기를 되찾았을 것이고 그의 생활은 이제부터 전개될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러치백을 피해 달아난 워브는 쇼션 산맥의 중턱을 넘어 헤매다가 문득 옛날 파이니강 골짜기에서 맡아본 적이 있는 냄새를 맡았다. 엄마와 동생들을 잃은 곳에 갔던 날 코요테들이 고깃덩이를 물어뜯고 있을 때 지독하게 풍기던 냄새였다. 그것은 말할 수 없이 독하고 두려운 냄새였는데 앞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강하게 워브의 코를 찔렀다. 어떤 거부하기 어려운 힘에 이끌려 앞으로 가던 워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황폐한 작은 골짜기에 이르렀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없이 황량한 골짜기에는 허연 뼈다귀들과 거무튀튀한 동물의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워브는 풍겨오는 지독한 냄새에 숨이 막힐 것 같았고 머리가 핑핑 도는 것 같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냄새는 골짜기 한쪽 바위 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워브는 황급히 이 골짜기에서 빠져나와 서늘한 바람이 잘 통하는 건너편 솔밭으로 달려갔다. 어느덧 도망치는 일이 몸에 배었다고나 할까. 워브는 러치백에게 등을 돌리고 달아난 이후 무슨 일이 닥치든 항상 겁에 질려 불안에 떨었다. 침입자에게 점령권을 내준 다음부터는 유황천에 갈 엄두도 못 내어 병든 몸의 치료를 충분히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점점 심해지는 류머티즘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더욱이 요사이는 적이 가까이 오는 줄 뻔히 알면서도 전과 같이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다. 러치백은 월하우스 강변에 있는 워브의 영토 가운데 가장 좋은 사냥터를 점령하고 있었다. 발자국을 추적해 보아서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워브는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아 우두커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적의 공격을 염려하는 계속된 긴장감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공포심으로 변하고 그 공포심은 몸이 쇠약해짐에 따라 더욱 심해져 갔다. 워브의 가장 절실한 바람은 어떻게 하면 적의 눈을 피해 그 적과 싸우지 않고 제 한 몸을 보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뜻하지 않은 한 번의 등돌림이 끝없이 계속되는 후퇴의 실마리가 된 것이다. 워브는 러치백을 피해 파이니 강줄기를 따라 하류 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레이블 강과 만나는 곳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생활하게 되었다. 그곳은 옛날 엄마와 형제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장소였다. 어느 날 워브는 황량한 포플러 숲속을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고 있었다. 개미를 찾느라고 바위 하나를 옆으로 굴려버린 워브는 몸소리를 쳤다. 그 두려운 냄새. 엄마와 형제들이 있던 자리에서 코요테들이 고깃덩이를 찢어먹을 때 나던 머리가 핑핑 돌 듯한 그 냄새가 풍겨왔기 때문이었다. 워브는 이 무서운 냄새를 이겨낼 수 없어 얼른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강물이 얼음같이 차가워서 털기둥 같은 내 다리에 순간적으로 격심한 통증이 왔다. 당장 목숨이 끊어질 듯한 아픔이 있었다. 연거푸 놀란 워브는 강 기슭으로 올라가 무턱대고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워브는 목장 쪽을 향하고 있었다. 목장의 통나무집이 거의 보일 만한 곳까지 갔을 때 인간의 냄새와 더불어 어떤 무시무시한 냄새가 풍겨왔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워브의 코는 주저없이 명령했다. 가서는 안 된다. 발길을 돌려 산으로 되돌아가라. 워브는 코가 명령한 대로 발길을 돌려 파이니강 북쪽 언덕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얼마쯤 걷다 보니 젊은 시절에 자주 다니던 험한 비탈이 나타났다. 워브는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옛날 생각만 하고 그 비탈을 기어오르기 시작했으나 반도 오르지 못하고 미끄러져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새삼스럽게 자기가 늙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워브는 무척 슬펐다. 한참 후에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린 워브는 천천히 일어나 비탈 옆으로 삥 돌아서 정처 없는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자신이 다스리던 그 넓은 영토 안에 이제는 마음 놓고 편히 지낼 만한 곳이 없었다. 자기가 무참하게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을 느낀 워브는 정신과 육체가 한꺼번에 시든 듯 서쪽을 향해 난 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어갔다. 지난날 그렇게 굳세던 네 다리는 힘이 빠진 지 오래여서 높은 곳을 오르내릴 때는 옛날보다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늙고 병든 자에게는 두려움과 헛그림자가 따라다니는 법이다. 항상 러치백에게 쫓긴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숨어 다니는 워브의 꼴은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 한참을 걸어서 산등성이에 다다르니 멀리 쇼션 산맥에 파란 봉우리가 보였다. 그 봉우리를 넘어가면 적도 없고 풍부한 먹이와 평화가 있는 공원에 다다를 수 있었다. 가자. 저 공원으로 가자. 워브는 계속 걸었다. 지친 다리를 달래며 부지런히 걸었다. 얼마쯤 갔을까? 한 자락의 서풍이 저 죽음의 골짜기의 냄새를 듬뿍 싣고 왔다. 아, 저 두려운 냄새. 지난번에 왔을 때는 그의 속을 뒤집어 놓아 견딜 수 없게 했던 그 냄새가 지금의 워브에게는 자기를 부르는 어떤 소리처럼 느껴졌다. 워브는 그 냄새가 풍겨오는 곳을 향해 대담하게 걸어갔다. 곧 그는 죽음의 골짜기에 다다랐다. 한 마리의 털 빠진 독수리가 어떤 동물의 시체 위에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골짜기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주위에 감도는 공기는 예리한 송곳으로 살갗을 찌르는 듯한 자극성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워브의 몸은 이 자극성에 자꾸 끌려들고 있었다. 점점 졸리기 시작했다. 저 아래 보이는 드넓은 땅은 일찍이 워브가 지배하던 대왕국이었다. 그곳은 워브가 젊어서 본 것과 달라진 게 조금도 없었다. 그곳은 아름답고 장대했으며 싸움마다 이겼던 승리의 땅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바위 위에 조는 듯이 앉아있는 워브에게는 이제 아무 소용도 없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떠나 사라져버렸다는 허탈한 감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워브는 쇼선 산맥 너머에 있는 공원을 찾아가다가 이곳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그곳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 워브는 망설였다. 공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이 서지 않았고 지금 이 골짜기에는 그를 편안하게 할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워브의 코가 속삭였다. 여기야. 자, 이제 다 온 거야. 늙은 워브는 골짜기로 들어섰다. 사방에 무서운 냄새와 희뿌연 연기가 떠돌고 있었다. 워브의 몸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워브는 냄새가 너무 지독해 코와 입을 잠깐 막았으나 이미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많은 짐승들을 이 골짜기로 불러들인 저 죽음의 천사가 지금 워브에게 어서 오라고 조용히 손짓하고 있었던 것이다. 순간 워브는 가슴속에서 뭔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대로 쾅 하고 바위 위에 쓰러졌다. 무서운 죽음의 가스가 삽시간에 워브의 커다란 몸속에 골고루 퍼졌다. 지난날 그렇게 억세고 튼튼하던 워브의 몸뚱이가 뻣뻣하게 굳어져 갔다. 워브는 2번 다시 뜰 수 없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 이렇게 회색검 워브는 풀 한 폭이 돋지 않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영원히 잠들었다. 그 옛날 그레이블 강가에서 엄마의 품에 안겨 고요히 잠들었듯이. 시튼의 관찰가 기록.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생물학자이자 화가이자 환경운동가이자 작가였던 시튼은 어릴 때부터 아메리카 원주민들하고 많은 교류를 쌓아 자연의 흐름을 배웠으며 당시로서는 백인으로 드물게 미국민 여러 나라 원주 및 보호정책 및 차별금지를 부르짖고 동물보호구역의 확대 및 자연개발을 막으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새의 깃털을 일일이 세어서 4,915개라는 것을 알아낼 정도로 꼼꼼했던 시튼. 시튼의 삶은 자연과 야생동물과 늘 맞닿아 있었습니다. 시튼은 캐나다의 광활한 원시림에서 유년기를 보내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고 런던과 파리에서 그림을 공부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 줄곧 야생동물을 관찰했습니다.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야생동물은 결코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가 아님을, 저마다의 환경에서 적응하며 생존하는 독립적인 존재임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야생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찬 시튼의 기록을 읽고 나면 동물들도 인간처럼 지능을 가지고 환경을 극복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에 감동하게 됩니다. 더불어 숲과 동물과 자연이 얼마나 놀라움으로 가득 찬 세계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으며 영국과 파리에서 미술을 공부한 시튼은 자신의 동물 이야기에 직접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은 거친 듯 투박하지만 글과 어우러지며 깊은 의미를 품고 작품의 문학성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던 시튼. 자연과 동물에 대한 시튼의 매혹적인 글과 그림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대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